자, 이제 27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저번 강의에 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 마무리 짓고요. 또 이제 상가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 강의에서 이제 확정일자 이내에 의한 우선변제 봤죠? 확정일자 이내에 의한 우선변제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나보다 뒷순위보다 먼저 변제받는 거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액임차인에 대한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 변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제는 뭐냐? 소액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일정 금액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가장 먼저 준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이 대항력이 없다면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 요건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확정일자는 받아 놓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를 받고 나서 나머지 못 받은 금액은 확정일자 순에 의해서 다시 받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소액임차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그러니까 네 가지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자, 서울, 그 다음에 과밀역정원역, 그리고 광역시, 그 다음에 그 밖에 즉 기타 지역,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과밀역정원역에는 서울과 인천 기억해놔야 되는데, 문제는 서울이 별도 빠져났어요. 그러니까 과밀역정원역은 뭐가 들어간다? 인천 들어가고요. 광역시에는 당연히 인천 빠지죠. 그리고 광역시에는 네 가지 특별한 지역이 들어가는데,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자, 경기도에 있는 안산, 용인, 김포, 광주가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자, 광역시도 아니고 과밀역정원역도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거기가 수도권 지역이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상당히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좀 높죠? 자, 그래서 여기에 조금 광역시에다가 집어넣은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지역은 광역시에 포함된 군지역,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런 데는 다 기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서울은 얼마였죠? 9,500만 원 이하에 얼마에 대해서? 3,200만 원에 대해서. 자, 요 액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는데, 자, 서울은 9,500 이하에서 얼마를 갖다가 최우선으로 변제한다? 3,200만 원에서 변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기업법상의 과밀역정원역 있죠? 자, 수도권 정비기업법상 과밀역정원은 8,000만 원 이하에, 자, 8,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자, 이하의 보증금이 얼마에 대해서? 2,700만 원을 가장 먼저 변제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6,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 얼마에 대해서? 2,000만 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4,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 얼마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가장 먼저 변제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금액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럼 이거는 이 이하의 보증금에 요 금액을 가장 먼저 주는데, 그런데요, 이거는 주택가액이 얼마 가지고 2분의 1 가지고 변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주택가액의 2분의 1 가지고 변제해준다. 왜 그러냐? 전체 다 해주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 다른 권리자들이 못 받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1억에 팔렸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떼서 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다른 권리자한테 주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요, 지금 9,500에 3,200, 8,000에 2,700, 6,000에 2,000, 4,500에 1,500, 이거는 언제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다. 자, 작년 1월 1일이죠.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왜 이 시행 날짜가 중요하느냐? 저당권 설정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 즉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요게 적용되는데요. 만약에 2014년 1월 1일 이전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최우선 변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자, 314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각각 기간별로 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는 요것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공부용은요. 그러나 실무용은 이제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공부용은 요것만 기억하면 되고,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서 실무할 때는요, 이거를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잘 번역다 복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책상에 하나 껴놓으세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시점이 바로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시점이 2001년 9월 15일부터 2010년 7월 25일 사이다. 그러면 2001년 9월 15일 그때 적용되는 거 있죠?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무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잘 제가 얘기했던 걸 잘 기억해 놨다가 일단 공부용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공부용은요. 그러나 이제 실무상에서는 그 이전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 기간 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간단하게 쭉 하면서 넘어가도 됩니다.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에요? 2년을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을 본다? 2년을 본다. 다만 임차인 같은 경우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래서 2년을 보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을 갖다가 임대차 계약 체결했을 때 임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임대인 같은 경우는 1년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럼 임차인 같은 경우는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은 자, 임차인을 위한 법이죠. 임대인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장점은 무효다라는 편면적 강행 규정까지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계약해지 통보와 무시적 갱신과 관련된 부분 보면, 자, 계약해지 통보는 일단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 만료 1월 전까지, 임대인 같은 경우는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 전까지, 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거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면 이제 계약 해지가 되거나 조건 변경이 되는데, 문제는 그런 통지 없이 그냥 지나가면 일명 이게 뭐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는 이때는 일단은 자, 그 보호되는 기간은 몇 년? 2년이다. 보호되는 기간은 2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보호되는 기간 2년이고, 자, 그러면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2년 동안이 보호되지만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기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에는요. 그럼 묵시적 갱신 기간에는 일단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이때는 몇 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되냐면 3개월이 지나야지만 효력 발생된다. 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줬느냐? 자, 내가 임차인이 나갈 거니까 돈 내놔 그러면 임대인이 돈 못 주잖아요. 준비 과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준 것은 임대인에게 최소한의 보증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묵시적 갱신 기간 안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그 통보를 하게 되면 몇 년이 지나면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는 자, 계약기간이 끝나요.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이때는 그 계약은 계속 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눌러앉아서 계속 이제 살고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대항 요건이 상실되면서 대항력이 없어져 버리죠. 자, 대항력 없어져 버리면 확정일자 효력도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일반 채권은 뚝 떨어져 버리는 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 내가 보증금, 자, 계약이 끝났습니다.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어디다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에다가 일단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되죠. 임차권 등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거는 일단 자, 이미 이제 촉탁 등기로서 등기가 됐습니다. 명령 신청하지 임차권 등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기존의 대항력이 없었다면 대항력이 새롭게 발생되는, 자,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대항력이 없다면 대항력이 새롭게 발생된다.
자, 그러면 이때 임차권 등기명 신청을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용을 임대 내에 청구할 수 있고, 기각당하면 어떻게 돼요? 기각당하면 이때 그 기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다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임차권 등기에서 뭘 행사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임차권 등기도 마찬가지로 채권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됐다고 해서 경매 신청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됐다고 해서 전전세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는 것을 조심을 해 주시고요. 자, 이런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경매에서 소멸되는데, 다만 자,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습니다. 자,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잠깐 설명드리죠.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 의해서 소멸된다. 그런데 전액 변제되지 않은, 그럼 다 못 받았다는 얘기죠. 일부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아예 다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액 변제되지 않은 이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습니다. 이때 이 대항력이란 무슨 뜻이냐? 요거는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경매 부분에서 제가 말소기준 권리를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뭐다?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매 부분에 가서 또 써먹을 거니까 그때 가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한번 구분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 있습니다. 자, 차임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뭘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경제사정 변동이나 조성공간 변동 등으로 인해서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감액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뭐에 대한 제한은 있다? 바로 증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증액 제한은 얼마로? 20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20분의 1 몇 프로예요? 이거는 5%가 됩니다. 자, 20분의 1에 대해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증액은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 이내 증액 못합니다. 그리고 증액하고 나서 1년 이내 증액을 못해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 이내, 증액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한다. 그리고 나서 증액할 수 있는 범위가 바로 5%, 20분의 1입니다. 자, 20분의 1, 5%는요. 자, 재계약 시, 그 다음에 또 쌍방 합의 시 이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재계약 시와 쌍방 합의 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있죠. 자, 보증금으로 있다가 월세로 다 전환합니다. 그러면 이때 산정률을 제한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자, 은행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전환 비율 10%와 그 다음에 한국은행 공시한 기준금리에서 그 배수를 곱한 비율 이렇게 4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죠.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자, 낮은 거 높은 거 이것도 구분해줘야죠.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보죠.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인가 그렇습니다. 자, 보죠.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지금 10%와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2%라고 봤을 때 2%를 하면 여기에 4배죠. 4배면 얼마? 8%죠. 8%. 그럼 얼마예요? 8%면 자, 뭐가 적용돼야 되죠? 10%가 아닌 8%가 적용되지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써먹느냐 하는 거죠. 자, 1억으로 보증금으로 있다가 1억의 보증금으로 있다가 4천만 원은 자, 요즘 왜 반전세라고 그러죠? 월세 겸 전세가 있는 거죠. 4천만 원은 보증금 놔두고 6천만 원을 어떻게 돼요? 반환시켜 주는 거예요. 돌려주면서 다음 달부터 월세 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월세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 자,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 중에서 낮은 걸로 계산하라 그랬죠.
10%가 있고 자 2%의 4배니까 8%. 그러니까 이게 8%를 계산해줘야죠. 자 그럼 전환되는 금액의 8%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6, 8에 48, 480만 원이 나오는데요. 480 나누기 얼마 해줘야 된다? 12를 해줘야지만 되죠.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얼마? 40만 원. 자, 40만 원이 월세액의 상한액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일단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일단 무효라 그랬죠? 편면적 강요 규정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의 승계라고 하는 부분 나옵니다. 자,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만 있는 제도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제도로서 임차권 승계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죠. 자, 임차인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했을 때 이때 어떻게 된다? 일단 그 상속권자가 없다면 누가? 사실혼 관계자가 승계한다. 이건 사실혼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속권자가 없다면 사실혼 관계자. 자, 그 다음에 상속권자가 있다면 자, 가정공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상속권자에게 승계되고요. 안 하면 가정공동생활을 안 하면 상속권자가 이촌인의 친족과 그다음에 사실혼 관계자가 같이 승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혼 관계자를 위한 규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정보 제공 문이 있습니다. 자,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자, 확정일자 부여일이라든가 차임이라든가 보증금 등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여기관에서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 여러분 319페이지 보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 이해관계가 아니죠. 자, 이해관계가 아니고 이해관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런 요청할 수 없고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자,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소액보증금에 의한 우선변제, 즉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이렇게 됐죠. 일정의 범위와 기준, 제8조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변제, 즉 최우선변제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그랬습니다. 자,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둔다. 어디다가? 법무부에다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되는데요. 위원장은 누가 된다? 법무부 차관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법무부 차관. 자, 법무부 장관이 된 거 아니에요? 법무부 차관이 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하고 회의 총괄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간사 1명을 두고요. 자, 그 다음에 회의를 보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 인정하거나 아니면 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임시회의가 있다. 자, 그래서 정기회의는 매년 1회에 개최되고요. 임시회의는 위원회 3분의 2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의 소집해서 의장이 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거나 의결을 한다. 그리고 회의는 어떻게 돼요? 비공개로 한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20페이지를 보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있죠.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효력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부분 이런 것만 비교를 해서 가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적용 당연히 상가임대차에 하는데요. 일시 사용임대차 당연히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같이 적용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상임법에 적용 범위를 보면 적용은요. 일단 일정 규모 일단 사업자 등록 신청.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임대차 이러면 되고요.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임대차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하의 뭐에다 보증금이어야지만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이어야지만 된다. 그럼 일정 규모 이하면 지역이 어떻게 돼요? 서울, 그 다음에 과밀, 그 다음에 또 광역,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기타 이렇게 나눠지죠. 자, 이건 주택임대차법에서 지역했던 거와 같죠. 서울은 얼마? 4억 이하에만 적용되고, 과밀은 3억 이하, 자, 이하에만 적용되죠. 광역시는 2억 4천만 원 이하에 적용되고, 기타 지역은 1억 8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만 적용된다. 자, 이렇게 지금 금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금액은 그냥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환산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환산 보증금이라 그래요. 환산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자, 환산 보증금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예요? 100 이렇게 되죠. 이게 계산된 거예요. 자, 보죠. 서울 같은 경우 보죠. 서울은 4억 이하의 보증금이죠. 그러면 자, 보증금 1억에 자, 월세가 320만 원이다. 자, 한번 해보죠. 보증금 1억에 월세가 320만 원이다. 그럼 이게 상가보법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3억 2천이 되죠. 3억 2천에다가 이렇게 하면 4억 2천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훨씬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얘기. 자, 이제 적용되려면 딱 1억에 3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4억이니까 적용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계산해 가지고 환산해서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런 금액은요. 요 금액을 넘어서는 이 금액을 넘어서는 상가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증금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재 320페이지에 보면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자, 거기에 보니까 보증금 규모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거 있죠. 자, 조금 이따 살펴볼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계약이 갱신되는데 그때 보증금이 증액되었는데 4억 초과되죠. 이때는 적용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보증금 이런 계약갱신 요구에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자, 정상적인, 뭡니까? 증액되는 부분 있죠? 그 증액되는 부분에 의해서 증액했는데 요 규모가 올라갔다라고 해도 일단은 이 상가보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상가보법 적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했는데 그 증액한 부분이 4억에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상가보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이하지만 된다. 그럼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 규모 이하의 보증금은 적용된다. 자, 그러면 대항력을 보죠. 자, 상가법에서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 자, 주택은 인도와 전입신고했죠?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가 대항력 요건이고요. 그 다음날 0시부터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효력 똑같습니다. 확정일자는 자,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에서 변제받을 권리, 대항력이 있어야 확정일자 효력 발생하고요. 내용 똑같아요. 다만 확정일자를 받는 곳이 틀려요. 확정일자 받는 곳이 어디다? 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곳, 주택 같은 경우는 뭐 법원등기소, 동사무소, 공증사무소, 뭐 지방법원, 지원 이런 데 여러 가지 있죠. 자, 상가는요. 확정일자 어디서 받는다? 세무서에서만 받는다. 요것만으로 틀려요. 그리고 확정일자 부분, 확정일자 뭐 받았을 때 그 효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확정일자 받고 나서의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 승계, 계약으로서 승계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부분을 보죠. 자, 소액보증금, 소액임차인에 대한, 즉 이거는 소액보증금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변제가 있는데 이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는 선후순을 불문하고 가장 먼저 준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최우선 변제다라고 하죠. 최우선 변제. 그러면 지역이 자, 서울, 그 다음에
과밀, 그 다음에 광역, 그 다음에 또 기타 지역 이렇게 했는데요. 자, 소액 임차인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대항력 없으면 소액 임차인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죠. 자, 그럼 서울은 얼마 이하의 얼마다?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자, 6,500 이하의 보증금에 2,000, 그 다음에 200만 원 있죠. 2,200만 원. 자, 과민역 정원역은 5,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 1,900만 원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3,8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 얼마에 대해서? 1,300만 원이죠. 1,300만 원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 3,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 얼마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게 된다. 자, 그런데 요 3,000만 원, 3,800만 원, 5,500만 원, 6,500만 원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환산 보증금이 다시 적용돼요.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 100이 적용된다.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일단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렇게 환산돼서 하는 게 없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제는 환산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환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의를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소액임차 우선 변제 요거, 저 서울은 6,000 이하에 2,200, 과밀은 5,500에 1,900, 광역은 3,800에 1,300, 그 다음에 기타는 3,000에 1,000. 이거는 건물 가액이 얼마 가지고? 2분의 1 가지고 변제를 해주게 된다. 당연히 소액임차 우선 변제는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겁니다. 저당권이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설정됐던 거라면 여러분들 교재 323페이지 보니까 그 이전에 시행됐던 거, 자, 상가보호법이 2002년도부터 시행되거든요. 자, 그 상가보호법 2002년도부터 시행됐던 그때부터 좀 한번 벌써 4번이 바뀌었죠? 그때 저당권이 언제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설정된 시점에 그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상가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주지 않을 때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비용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고 기각당하면 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다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없었다면 새롭게 발생되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보호 있죠. 임대차 기간 보호. 자, 상가보호법은 몇 년을 보한다 그랬어요? 1년을 보한다.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리고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한 유효함을 주장할 순자는 누구? 임차인이다. 자, 주택임대차법과 같죠. 다만 주임법은 2년인데 상가는 얼마다? 1년. 그것만 차이가 날 뿐 내용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26페이지 보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이 나와요. 자,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저기서 이제 구분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만 있고 상가보호법 없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사실혼 관계자를 위한 임차권 승계 규정 있죠. 이거는 주임법에는 있고 상가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자, 요 계약갱신 요구와 관련된 부분은요. 자, 계약갱신 요구와 관련된 부분, 요거는 상가보호법에는 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자, 이건 누가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더라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돼요?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정 부분에 표면적 강요 중인데 다만 정당한 사유를 일정 부분을 갖다가 일단 예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는 자, 최초
최초 임대차 기간을 어떻게 돼요? 포함하여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언제 이런 계약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하냐면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 4일까지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때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초 임대차 기간을 2년 써먹었습니다.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남은 거예요? 3년밖에 안 남은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 있죠? 전차인도.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도 누굴 대신해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더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이 요구하죠.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그 정당한 사유가 32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몇 개의 차임 연체? 3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자, 2기가 아니고 3기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끝밖에 부정한 법으로 임대차한 경우라든가,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요, 서로 합의하여 라고 하는 문구를 잘 보세요.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여기서 그냥 상당 보상하면 틀립니다. 그냥 상당 보상하면 틀리고 서로 합의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 전대. 목적 건물의 일부 또는 자 전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파손했을 때, 자, 여기 중대한 과실 보세요. 그냥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대한이 들어간다는 것을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가지고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한다.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데요. 단전제 조건이 있죠. 미리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갖다 미리 계약 체결 시에 미리 고지한 경우, 자, 이제 1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나 이거 건물 철거하겠다 라고 미리 계약 당시부터 고지를 했던 경우라든가, 아니면 자, 노후 훼손 등으로 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라든가,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경우 세 가지에만 일단 점유액이 필요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시험 문제 문장의 변화로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묵시적 계약性요구에 의해서 갱신되죠. 그러면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고요. 이때 증액 제한이 그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계약性요구에서 갱신되면, 자, 그다음에 이제 묵시적 갱신을 보죠. 묵시적 갱신. 자, 임대인이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 해지 통보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이런 묵시적 갱신이 만약에 된다면 그 보호되는 게 몇 년이다? 1년이다. 1년이죠? 자, 다만 그 1년인데 이때 임차인은 1년 안 됐어도 1년이 안 됐어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죠.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법과 같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차임대나 증감 청구 있습니다. 자, 조성공가 변동이라든가 경제산업 변동에 의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 이때 증액에 대해서만 제한되죠. 증액 제한 몇 프로? 100분의 9, 9%예요. 자, 주택임대차법은 20분의 1, 5%죠. 상가는 뭐다? 9%. 요렇게, 요 9%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시 제한. 자, 주택은 월차임 전환시가,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0%와 한국은행 기준이 4배 이렇게 됐죠. 근데 상가는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12%와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배수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상 등이 열람 제공 요청하는 부분인데, 등록상 등에서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관계자가 누구에게? 세무서장에게 열람. 자, 열람도 요청할 수 있고요. 현황서 등의 자료 제공도 요청할 수 있어요. 열람만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황서 등의 자료 제공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고는 어떻게 한다? 거절할 수 없도록 해놨죠. 자,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법은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정리해 놓으면 상가보호법은 잘 그 몇 가지 필요한 부분, 규정이 없는 부분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